민트 오디오북. 그러니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오세요. 안 들어간다. 네 아버지한테는 아무 말 말거라. 시부모가 싸움을 벌이면 가장 힘든 건 바로 나였다. 말릴 수도 피할 수도 없어 숨죽이고 있어야 할 때가 많았다. 시어머니 입에서 존칭어가 사라지면 그건 대단히 심상찮은 징조였다. 이른이 지난 시부모의 사는 방법, 아니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주위에서 본 수많은 부부와는 좀 달랐다. 절 받으시옵고. 권영임. 시어머니가 가출을 했다. 여행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특별할 것은 없었다. 행선지를 슬쩍슬쩍 알려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시어머니 센스를 이번에도 믿었다. 장미꽃 바구니를 손에 들고 시아버지와 함께 배시시 웃으며 현관을 들어서리라는 것도 의심치 않았다. 문제는 여행용 가방만 사라진 게 아니라는 데 있었다. 장롱, 세탁기, 냉장고, 심지어 식탁까지 깡그리 가져가 버렸다. 일하는 아주머니도 보이지 않았다. 거실 정면에 걸린 가족 사진은 떼가면서 40살쯤에 찍은 수영복 차림의 시어머니 사진은 그대로 두고 갔다. 가족 사진이 함께 걸려있을 때는 모르고 지나쳤는데 사진 하나만 달랑 걸려있으니 시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처럼 시어머니 사진도 쓸쓸해 보였다.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 별 소득 없이 하소연만 듣는 꼴이 되고 말았다. 사모님께서 웃돈까지 얹혀주며 나가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두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염없이 쏟아내는 넋두리를 뒤로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의 가출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일하는 아주머니까지 내보낸 것을 보면 시아버지가 싹싹 비는 것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밤늦도록 시누이에게 줄 반찬을 만들어 나 혼자 보낼 때부터 수상쩍었다. 어머닌 안 가시게요? 시집간 딸자식한테 애미가 반찬 만들어 쫓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너에게도 면목 없는 짓이지. 예, 너도 내일은 애비 만나 저녁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들어오렴. 범수랑 약속도 해놓았다. 거기 알지? 홍대 입구. 정말이세요, 어머니? 그렇다니까. 가끔씩 이벤트를 만들어 멋지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시어머니 기분을 맞추려고 나는 온몸으로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편과의 데이트에만 신경 쓰느라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저녁을 먹고 당신 어머니 정말 근사한 여자라며 시어머니를 지켜세우고 한껏 우쭐해진 남편에게 와인바를 가자고 하려던 잠이었다. 집안이 난장판인데 어디서 무엇들 하고 있냐는 시아버지의 호통에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다. 이사간 집처럼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시아버지는 저녁도 굶은 채였다. 양복 입고 출근할 때와 달라진 게 없는데 10여 년간 호라비로 살아온 것처럼 후줄근해 보였다. 밖에서는 사장님 대접을 받으며 근엄하기 짝이 없고 자식들에게는 독재자 같은 시아버지지만 단 한 사람, 시어머니한테만큼은 꼼짝하지 못했다. 그런 시어머니가 없으니 엄마 잃은 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다시 거실로 서성이며 불안 증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며칠 지나고 시아버지가 찾아가면 상황이 종료될 것이란 내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휴대전화도 받지 않았고 행선지를 흘리지도 않았다. 다음 날 용역회사에 부탁해
일하는 아주머니를 다시 불렀다. 시아버지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쳐도 100평이 넘는 집안 청소를 나 혼자 하는 건 무리였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현관으로 들어섰다. 어머니!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살아온 것만큼이나 나는 화들짝 놀라 시어머니를 얼싸안았다. 예민해진 시아버지 눈치 보랴, 새로운 아주머니 일 가르치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태였다. 일하는 아주머니 내보냈다고 서운하게 생각지 마라. 저 여자도 내보내거라. 널 엿먹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하긴 네가 힘이 좀 들긴 하겠다. 나긋나긋 상냥한 말씨에 머리를 틀어 올리고 잘록한 허리를 강조한 옷을 입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오드리 헵번이 살아왔다며 시아버지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구상하고 우아하다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오드리 헵번이 자선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하기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고 연말이면 독거노인을 위한 기부금도 아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집에서도 늘 외출복 차림이었다. 동네 슈퍼마켓만 가더라도 화장을 해야 집을 나섰고 시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옷을 갈아입었다. 그런 시어머니가 아들 녀석이나 쓰는 엿먹인다를 며느리에게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시아버지와의 화해가 물 건너갔다는 선언이었다. 시아버지와 싸움을 할 때면 오드리 헵번 흉내 같은 건 집어 던진다는 것도 모르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넌 내가 들어올 사람처럼 보이니? 너희도 힘들면 이 기회에 분가해라. 그러고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 나도 없는데 사람은 왜 두니? 누구냐고 묻지 않아도 시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존칭어가 사라진 시어머니 말투는 나뭇가지에 간신히 매달린 나뭇잎을 날려버릴 찬바람만큼이나 매서웠다. 명주 그냥 데려다 살림을 차려도 안 말릴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오. 일하는 사람은 두어도 소용없어. 내가 다 내보낼 테니까. 지금 내가 죽을 병 걸려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이 나쁜 놈아.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수화기 저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여보를 부를 때 시어머니 목소리는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애교 만점이었다. 여의 악센트를 살짝 주며 끝부분에 보를 소름까지 올려서 부르면 시아버지는 속세말로 까무러칠 정도로 좋아했다. 죽일 듯이 싸움을 하다가도 시어머니의 여보 소리와 눈웃음 한 번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냉전은 끝이 났다. 시아버지가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결혼 생활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나는 두 사람이 게임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게임은 복잡하고 난해하여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할 말만 하고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거리낌 없는 직설법은 시누이가 결혼할 때도 발휘되었다. 시누이가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남자를 시부모는 못마땅해 했다. 시어머니 말로는 어느 것 하나 시누이와 대놓고 맞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신랑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 말을 시어머니가 들었다. 며느리가 예뻐서 좋긴 한데 몸이 저리 약해서. 시어머니 눈초리가 새치름하게 내리깔리더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사부인 농사 지으세요? 우리 애 데려다가 농사 지을 요량이세요? 따지고 들면 우리 전주이시 효령대군 17대 손 양반집에 막말로 족보도 없는 집 자식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일이지요.
설마 그것을 모르시진 않겠지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니고 바뀌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내색을 마음껏 하도록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험악해진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열심히 밥만 먹고 헤어져 결혼식을 올리는 날까지 삐걱거린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사귄 동생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보기엔 사귀었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르는 여자였다. 시어머니에게는 언니, 시아버지에게는 형부라고 불렀다. 나에게는 명주 이모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자신의 혀를 남의 입속에 넣고 사는 여자 같았다. 하는 말마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말이었다. 시어머니가 옷을 하나 사입으면 왕년의 음악 스타 홍세미에게 견줄 만한 맵시와 우아함을 갖추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어쩌면 그 나이에 그런 몸매가 가능하냐는 둥 뻔한 말을 뻔하지 않게 하는 능력도 타고났다. 그 말솜씨에 시어머니는 녹아들었다. 시아버지 넥타이만 바뀌어도 금세 알아보았다. 어머, 형부, 어쩜 그 연세에 그런 센스가 있으세요?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니겠어요. 언니 긴장해야 되겠다. 우리 형부는 어쩜 그렇게 멋있으실까? 얘는 그 넥타이를 누가 골라주었겠니? 바로 이 언니지. 여자들이 무슨 넥타이를 보고 줄줄 따라오겠느냐며 한마디를 거들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치는 장단에 딴죽을 걸 수 없어 그만 입을 다물었다. 시아버지는 흰머리가 올라오는 즉시 염색을 했다. 적당히 나온 뱃살에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은 70이 넘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젊어서 여자께나 울리고 다녔겠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 젊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빼고 있다. 여자는 얇은 속옷이 물에 젖을 때처럼 몸에 착 감기는 듯한 목소리로 말끝마다 언니, 형부를 불러댔다. 시아버지 역시 없는 처제가 생겨서 좋다며 시어머니와 어울려 함께 관광을 다녔다. 명주 이모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나는 저기요라고 하든지 호칭 없이 말을 하곤 했다. 넉살이 참으로 좋다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다. 여자의 넉살은 보험회사에서 날아온 우편물로 끝장이 났다.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오게 한 건 순전히 시아버지 실수였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통장에서 100여만 원이 넘는 돈이 인출되는 것을 알아냈다. 두 사람이 호젓한 곳에서 자주 만나 점심을 먹는다는 정보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여자는 그동안에도 언니, 형부를 불러대며 불이 나게 집안을 들락거렸다.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를 보고 여자보다 놀란 건 시아버지였다. 여보, 그냥 밥이나 먹고 들어가려고. 바람 좀 쐬고 바로 들어가려고 했어. 그냥 좀 왔다니까. 더듬거리며 변명을 하는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받아쳤다. 여보, 나도 바람 좀 쐬러 왔다니까. 기왕 왔으니 더 놀다 갑시다. 시아버지는 우리 여보는 역시 통이 큰 여자야 라며 백화점에 들러 시어머니 옷과 구두, 명품백을 사주며 선물 공세로 상황을 끝내려고 했다. 아니,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스타일로 보아 가격이 높을수록 지은 죄가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 여자를 집으로 불렀다. 언니,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고 여자를 바라보기만 했다. 형부가 보험을 들어줘서 고마워서 밥 한 끼 샀어요.
언니한테 말하지 못한 것은 죄송해요. 여전히 이렇다 저렇다 대꾸를 하지 않는 시어머니 침묵에 견디지 못한 여자가 횡설수설 말을 이어갔다. 금액이 좀 커서 이번에 상도 받고 뭘 해드릴 것도 마땅치 않아서 그냥 밥이나 한번 산 것뿐이에요. 언니,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밑구멍 팔아서 배신 때린 년한테 뭐라고 말을 해줄까? 아이, 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럼 아니야? 지금까지 들어준 보험만으로도 넘친다, 이년아. 몇 번이나 가랑이를 벌려주었니? 시어머니 말에 여자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 변명을 해보아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긴 하는 것처럼 시어머니 속을 뒤집는 말을 하고 말았다. 그래요. 형부가 그럽디다. 언니하고는 부부관계 못한 지도 오래되었다고. 왜 못한다고 하더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뇨 때문에 그 짓을 못한다는 말은 안 하더냐? 나쁜 년. 어디 붙어먹을 사람이 없어서 감히 내 남편을? 너 같은 년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다, 이년아. 남편 간수 잘못한 언니한테 문제가 있지? 왜 본인 병난 것을 나한테 덮어 씌워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어디서 주둥이 달리다고 언니 형부야? 순식간에 여자의 딱 위에 손이 올라갔다. 내게 왜 이래요? 내가 보험 들어달라고 했나? 형부가 자진해서. 다시 여자의 뺨에 손이 올라갔다. 형부라고 하지 말랬지. 주둥이 닥쳐. 난 평소처럼 보험 해약하고 시아버지가 비는 정도로 일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재산을 딱 반으로 갈라 이혼을 하자는 것이 시어머니 요구였다. 시아버지는 당신 없인 난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다며 이혼은 절대 못해준다고 맞섰다. 자식들에게만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그 비밀이 어디 지켜질 비밀인가. 지금까지와 다른 게 있다면 시아버지 스스로 보험을 해약하고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한 것이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액수가 큰 것도 문제지만 같은 동네에서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던 여자이기도 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이러저러한 험담을 시아버지와 함께 나눴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배신감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가출은 시아버지를 비 맞은 강아지처럼 후줄근한 늙은이로 만들었다. 시어머니 눈을 피해 만나던 여자들한테도 흥미가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시아버지 퇴근 시간에 맞추어 기다리는 시어머니도 없는데 일찍 들어와 내 신경만 더 쓰이게 했다. 이른이 지난 시부모의 사는 방법, 아니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주위에서 본 수많은 부부와는 좀 달랐다. 주변 인물까지 갈 필요도 없겠다. 나 역시 20여 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보다는 자식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남편 역시 나보다는 직장의 승진이나 주식, 자동차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며 부부가 살다 보면 대면대면할 때도 되었지만 시부모는 10대들 연애하듯이 살고 있었다.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는 아들 녀석이 여자친구에게 줄 거라며 바구니를 사들고 오거나 여자친구에게 받았다며 포장만 거창한 과자 바구니를 들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이었다. 발렌타인데이에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초콜릿 바구니를 본 시어머니는 당장 문구점으로 달려가 아들 녀석이 받은 초콜릿 바구니와 똑같은 것을 사왔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들 녀석도 하지 않는 초콜릿데이 기념을 시부모는 지치지도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부부싸움 뒤에 화해의 제스처로는 안성맞춤일 때도 있었다. 거실에 촛불을 켜고 앉아 초콜릿을 먹여주며 희희낙낙 웃어자치는 모습은 사춘기 아들 녀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이걸 본 남편은 당신도 어머니처럼 한번 해보라며
은근슬쩍 부러워하기도 했다. 어린애도 아니고 별것을 다 부러워하느냐고 눈을 흘기고 말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꼭 싫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싸움을 할 때면 시어머니는 변신 모드를 설정해 놓은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린다. 여보, 이게 뭐야? 시어머니 입에서 존칭어가 사라지면 그건 대단히 심상찮은 징조였다. 더군다나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것은 백화점에서 구입한 핸드백 영수증이었다. 뭐긴 뭐야, 이 영수증이지. 그러니까 어떤 년한테 사준 핸드백이냐고 묻는 거잖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 주위에는 여자가 많다. 빌딩에 새를 사는 여자로부터 식당 주인, 하다못해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까지 시어머니 눈에는 모조리 시아버지 여자로 보이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년이야? 고마워서 하나 사준 거야. 그니까 뭘 어떻게 해주어서 고마운 건데 이 새끼야. 참 왜 이래? 며느리도 있는데 그만합시다. 부끄러운 줄 알면 이젠 이런 짓거리는 멈춰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선물을 했는지 말하라고 내가 가서 찾아올 테니까. 누구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매일 밥 먹는 식당. 매일 밥 먹는 식당 누구냐고. 이거 참. 알았어. 내일 가서 일일이 붙잡고 물어보면 알게 되겠지. 다음에 식당 한 사장이야. 한 사장. 에이, 일하는 아줌마 두고 할 일 없으니 딴 생각이나 하는 것 아니야. 아줌마 당장 내보내. 얼떨결에 실토한 시아버지는 엉뚱한 말을 해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욕설을 듣고 말았다. 이 새끼야, 네가 누구 덕에 기사 두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나더러 아줌마를 내보내래? 기사부터 내보내. 그럼 나도 아줌마 내보낼 테니까. 시어머니가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아무리 욕설을 퍼부어도 시아버지는 단 한 번의 욕설을 뱉지 않았다. 싸움 끝에는 시어머니가 말을 걸 때까지 시아버지가 절대로 먼저 말을 하는 법은 없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욕을 듣고도 시어머니가 먼저 여보 어쩌고 하면 그것으로 상황 종료였다. 시어머니 당당한 주장에 의하면 시아버지가 손바닥만한 회사에 다닐 때 시어머니는 쉰밥을 물로 헹구어 먹고 개주 노릇을 하며 악착같이 돈만 모았다고 했다. 그 돈을 굴려서 땅을 사고 팔아 빌딩까지 갖게 되었지만 그것도 시어머니 선견지명으로 개발지역에 땅을 산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먹고 사는데 바빠 아들 하나로 좋겠는데 먹고 살만해지니 하나로는 부족한 것 같아 늦둥이를 낳은 게 신우이라고 했다. 대학을 나온 시아버지에 비해 중학교를 중퇴한 시어머니가 학력에서 기가 죽을 만도 한데 절대 그런 법은 없었다. 머리 회전에 빠르기로 친다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 서둘러 외출을 했다. 외출해서 돌아온 시어머니 손에는 핸드백 대신 현금이 들려 있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내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알려주었다. 그냥 네 시아버지 이름 대고 안 사람이라고 하면 알아서 해준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시아버지는 번번이 영수증을 아무렇게나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시아버지가 관리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감각이 뛰어난 것인지도 모른다. 퇴근하고 돌아온 시아버지 옷을 받아 옷장에 걸 때 모든 상황은 끝이 난다고 했다. 시아버지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슬쩍 비켜가거나 서둘러 방을 나가면 수상쩍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영수증 찾기가 시작되고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날아오는 카드 내역을 체크해서 의혹의 실체를 밝혀낸다. 시아버지 기세에 절대로 눌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원하는 것을 해내고 마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다. 시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로부터 큰절을 받고 생활비를 내준다. 시어머니는 한복까지 차려입고 우아하게 절을 한다. 생활비 외에 큰돈이 드는 고가의 물건이 필요할 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여보, 오늘 당신한테 나 절할래. 그때도 비음이 섞인 목소리다. 싸움하면서 이 새끼야 너 어쩌고 하는 말투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이 새끼야 하던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절하구려. 뭐가 필요한데? 여보, 나 자동차 좀 바꿔줘. 절을 하고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중형차에서 수입차로 갈아탔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절을 하면서 밍크코트는 물론 해외여행까지 덤으로 받아낸다. 그러다 수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험악한 말을 내뱉으며 시아버지를 코너로 몰아붙인다. 시아버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절을 하고 생활비를 받으면 남자에게 절대 기어오르지 않는다는 이상하고도 엉뚱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내가 결혼하고 처음 들었던 황당한 얘기도 이제부터는 남편에게 절을 하고 생활비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한때 유행하던 나 이대 출신이야의 이대 출신이다. 직장 생활을 통해 경제적 자립으로 남자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나름의 각오도 있었다. 그런 내게 남편은 집안일도 직장 생활이나 다름없다며 회사를 그만 다니도록 종용했다. 직장 생활에 지치기도 하고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된 나는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부모에게 절을 하고 들은 덕담이라는 것이 나를 기절초풍하게 만든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얘야, 네 아버님. 그러고는 다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네 어머니는 말이다.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나한테 생활비를 받을 때는 말이다. 절을 하고 받는다. 무슨... 그러니까 그게 말이다. 남자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온 돈을 받을 때는 절을 하고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지금까지 내가 본 남편이 진짜 남편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적어도 이런 상황들을 내게 사전에 말을 해줬어야 하지 않은가. 이 남자가 과연 연애 시절 나에게 그토록 자상하게 굴던 남자란 말인가. 야외에 나가면 설거지는 기본이고 손수 밥을 하고 반찬을 장만했다. 벽에 못 하나 박을 때도 사람을 사야 한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친정아버지 때문에 늘 푸념을 입에 달고 사는 친정어머니 소원대로 친정아버지와 다른 모습에 나는 후한 점수를 주었다. 무뚝뚝한 남자의 대표주자인 친정아버지와 다른 점이 남편감으로 후회 없이 선택하게 만든 점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 남자의 실체가 결국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겉으로만 여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여자의 삶을 속박하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가하지 않고 시부모랑 함께 살겠다고 한 결정에 후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투쟁적 삶을 살아야 하는 페미니스트라도 되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인데도 떨떠름한 표정이 감추어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기분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인지 시아버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시집으로 시집 온 이상 우리 집 가풍을 따르도록 해라. 이것이 무슨 가풍까지 들먹일 일이란 말인가. 몸도 마음도 피곤했다. 만사가 귀찮았다. 씻지도 않고
그대로 침대에 드러누웠다. 남편이 다가와 일으켜 앉히더니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리 말하려고 했어. 미안해. 여자로서 자존심 상한다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아버지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주지만 자식이 토를 달면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집안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21세기에 돈 봉투를 주면서 절을 하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마음고생을 한 것에 비하면 그 일은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여우란 이런 때 쓰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예, 넌 대학물도 먹었고 난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지만 너 어제 시아버지가 절하고 돈 받으라고 했대서 입이 한 뼘이나 튀어나왔니? 어머니,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절은 못하겠다는 거 아니냐? 끝까지 절하고 받으라고 하면 내 아들하고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고, 대답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이구나. 네 시아버지도 너처럼 대학물은 먹었다만 엄청 단순한 양반이다. 내 아들 이혼시킬 수는 없고 내가 해결해보마. 퇴근하고 돌아온 시아버지 앞으로 시어머니는 목화차를 들고 옆에 앉았다. 여보, 피곤한데 이거 먼저 한잔하세요. 나는 여보라는 말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처럼 다정하게 부르는 소리를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2층으로 올라왔다. 시어머니가 유난히 대학물 먹은 사람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건 대학 나온 남편하고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콤플렉스와 스트레스의 산물일 것이라는 짐작을 했다. 다음날 저녁 식탁에서 시아버지는 남편을 보며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듯 명령을 내렸다. 너 말이다. 며느리한테 월급 주면서 맞절을 해라. 요즘 신식은 여자만 절을 하는 게 아니라며? 남편에게서 첫 번째 생활비를 받으면서 맞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아버지도 묻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서로 맞절을 하는데 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똑같이 뭘 그러우. 우리끼리나 재미나게 삽시다. 라며 수습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늦둥이로 태어나 사내 못 사내 하던 시누이 부부의 일을 시아버지가 일거에 처리해버린 것도 시어머니를 귀찮게 한다는 그 이유 하나였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더니 시부모는 일 처리하는 방식이나 성격이 서로 닮아갔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시누이는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시누이 얘기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한마디로 남편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엄마, 생각을 해봐. 지방에 가 있는 사람에게 애 데리고 병원에 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게 누가 그런 놈하고 결혼하라고 했냐고. 비단 싫다하고 300 올라가면서 그런 각오도 안 했냐, 이 버저리 같은 거사. 꼴도 보기 싫으니 그만 가봐. 엄마는 엄마 생각만 하지? 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잖아. 애미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 언성이 높아졌다. 곧이어 아이고 얘야 신음이 터져나왔다. 10여 년 넘게 당뇨를 앓아온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떨어지고 이마에서부터 굵은 땀방울이 그야말로 방울방울 떨어진다.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었다. 미용실에 갈 때마다 미스코리아에 출마해보라는 권유를 받을 만큼 시누이의 빼어난 미모는 사람들로부터 예쁘다는 칭송만 받고 살게 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미모라는 것을
시누이는 적절히 이용하며 살고 있었다. 본인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다. 시부모가 그렇게 반대한 결혼을 감행한 시누이는 자신에게 무릎을 가장 많이 꿇었던 남자를 결혼 상대로 점찍었다고 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어쩐지 나도 시누이 시중을 들어야 할 것 같을 때가 많았다. 울고불고 난리치는 시누이 상황이 안타까우면서도 고소한 것은 사실이었다. 좋은 학벌에 칭송받는 미모에 돈 많은 부모에 나하고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다. 늦둥이로 태어난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면서 나는 시누이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시누이가 외출해서 돌아오면 저녁상은 내가 꼭 봐주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는데도 시누이는 새언니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보고 싶었다며 나를 부려먹었다. 시누이가 다녀가고 난 다음 날 그녀의 남편이 시어머니를 만나러 왔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게 시누이와 같은 이유였다. 딸 가진 죄인이라고 시어머니는 어쩌겠나 자네가 이해를 해야지 정도로 타일러서 돌려보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시어머니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다. 시아버지한테 조용히 불려간 나는 사건의 전말을 얘기했다. 내일 당장 그것들 오라고 해.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는 게 고작 당 지수 떨어뜨리는 일이야. 당장 오라고 해. 의기양양 도착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시아버지는 시누이에게 이유를 따져 물었다. 날마다 찾아와서 네 엄마를 못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시누이는 갑자기 이렇다 저렇다 입을 닫아버렸다. 고개는 숙이고 있지만 눈초리만큼은 꼿꼿하게 지켜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는 거지? 그리고 자네, 장모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야? 그것이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겠다는 거야, 안 살겠다는 거야? 이대로는 도저히. 좋아, 이혼해라. 그 대신 애새끼는 자네가 데려가게. 자네 집 자손이니 자네 부모한테 맡기든지 정 안 되면 고아원에 데려다 주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내 귀를 의심했다. 시아버지가 유일하게 웃는 얼굴로 대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낳은 손녀딸 뿐이었다. 손녀가 온다고 하면 한번 가지고 놀다 쳐다보지도 않는 값비싼 인형을 백화점에서 사들고 왔다.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손녀만 보면 허허 소리가 떠나지 않아 시어머니조차 셈이 난다고 할 정도인데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는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낳은 장손한테도 살갑게 대해주지 않는 시아버지였다. 사내 아이는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게 아버지 신념이라며 남편은 섭섭하게 생각지 말라고 했지만 내 아들에게 하는 것과 외손녀에게 하는 것을 보면 내 심정이 어떤지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모를 것이었다. 니들이 지지든 볶든 내 알 바 아니다만 왜 자꾸 와서 네 어머니를 귀찮게 하느냐 말이다. 그리고 막말로 자네 내 딸이랑 결혼할 때 뭐라고 했나?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지?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자는 출장 가면 안 되고 남자인 자네만 가야 하는가? 그럼 애새끼를 낳지 말았어야지. 내 딸이 하는 일이 뭔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이지 않나?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결혼을 반대한 것이야. 지금도 내 딸이 자네와 사는 게 아까워. 그러니 깨끗하게 갈라서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떻게고 저떻게고 이 집에서 썩 나가. 그리고 당신 앞으로 저것들 다시는 문 열어주지 마. 얼음처럼 싸늘한 말투로 찬바람을 휑하니 일으키며 시아버지는
거실을 나가버렸다. 석 달 열흘이 지나고서야 신우이 부부는 시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뒤로 다시는 사내 못 사내 이혼안의 만에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딸 자식이 걱정되어 이혼을 하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 즉 시어머니를 괴롭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어머니는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배에 찌른다. 시어머니가 배에 주사바늘을 찌를 때마다 시아버지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덩치값을 못하는 시아버지였다. 당신 이 오가피나무가 당뇨에 그렇게 좋다는구먼. 특별히 부탁해서 사온 거야. 내일 당장 건강원에 맡겨. 상황버섯이 또 그렇게 좋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는지 몰라. 이거 아무도 주지 말고 당신 혼자 먹어야 해.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돈을 아끼지 않았다. 수 틀리면 시아버지에게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고 쌍욕도 서슴지 않는 시어머니지만 시아버지는 그때뿐이었다. 웬만한 남자는 그런 욕을 들으면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며 약값이 얼마냐며 생색을 낼 만도 한데 시아버지는 그런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 병이 든다면 내 남편은 시아버지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아버지는 지극정성이었다. 이런 시아버지를 두고 시어머니는 지은 죄가 커서 죄갚음을 하는 것이지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랬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이는 건 무슨 조화 속인지 알 수 없었다. 나 또한 시아버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다. 요즘 시어머니는 가끔 가슴을 쥐어짜며 주저앉곤 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여전히 없다고 했다.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 정기적으로 발톱을 뽑을 때도 상처가 나면 밴드를 붙이는 정도로 생각하고 치과에 다니며 치료받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독감 예방 접종도 시어머니 성화에 겨우 가서 맞는 내 엄살에 비하면 시어머니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견디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올 것 같다며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이 올까 보아 무섭다고 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오세요. 안 들어간다. 네 아버지한테는 아무 말 말거라. 나는 알았다고 대답을 하면서도 기회를 보고 있었다. 시부모가 싸움을 벌이면 가장 힘든 건 바로 나였다. 말릴 수도 피할 수도 없어 엉거주춤 구석에 서 있거나 방으로 들어가 숨죽이고 있어야 할 때가 많았다. 싸움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얼굴을 볼까 하지만 나만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당사자들은 내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 죽일 듯이 싸움을 할 때가 언제냐는 듯이 서로 바라보며 여보 당신 할 때는 고개를 돌려야 할 만큼 닭살이 돋았다. 남편은 면역이 되었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끔은 시아버지와 비슷한 행동을 해서 나를 당황스럽게 할 때도 있었다. 연애 시절 오빠라는 호칭에 익숙한 내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식탁에 앉아 여보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부르는 소리인 줄 몰랐던 것이다. 재차 부르는 여보 소리에 민망하고 쑥스러워 엉거주춤 서서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살면서 조금씩 깨달았다. 시아버지는 외출할 때면 거실에 걸린 사진을 향해 여보 다녀오리다 하며 인사를 한다. 가족 사진은 떼어가면서도 시어머니가 자기 독사진은 걸어두고 나간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런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더는 지킬 수 없었다. 시어머니 말대로 일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집안일도 내가 하고 가끔씩 시어머니를 방문했다. 두 사람의 게임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말끝마다 운명적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시아버지에게 운명은 또 그렇게 다가왔다. 하필 시어머니가 머무르던 곳을 알고 찾아간 날, 사람은 있는 듯한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문을 발로 차고 난리를 쳐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다. 시어머니 가출은 그렇게 끝이 났다. 심장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남자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시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8시간이 넘는 수술 시간을 시아버지는 꼼짝하지 않고 병실 밖을 지켰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사람 안 준다면 이제는 당신만 생각하고 살 거야.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이었지만 나한테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시어머니가 들으면 펄쩍 뛰겠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당뇨가 있어서 수술도 쉽지 않다고 했지만 수술은 무사히 마쳤다.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간병인 아주머니를 두고도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천여만 원이 드는 수술 비용에서부터 다달이 검사를 받는 비용, 약값까지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돈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심장수술 2년 만에 다시 간암 판정을 받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시아버지도 함께 병을 앓았다. 시누이와 시누 남편은 시어머니 병간호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병원 출입 금지령을 받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애면글면하던 시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시아버지 명령에 꼼짝없이 병상을 지키며 지쳐갔다. 시누이는 시누 남편과 함께 딸을 본다며 로비로 내려가고 남편은 화장실에 가고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신다며 잠깐 병실을 비웠다. 시아버지 혼자 시어머니 병상을 지키고 있었다. 아, 여보. 시어머니가 마지막 여보를 부르며 세상을 떴다. 하필 그 시간에 자리를 떠서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식들은 시아버지로부터 너희들은 자식도 아니다란 질책을 장례 치르는 동안 내내 들어야 했지만 나는 시어머니 마음을 알 것도 같았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시아버지에게만 배웅을 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다. 입관을 하고 화장터로 떠나는 마지막 제사를 지내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절을 했다. 나는 남자가 절하는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 2번의 큰 절은 시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수많은 절에 대한 뒤늦은 맞잘처럼 보였다. 아니, 그걸 다 갚고도 남을 만큼의 지극한 답례였다.